왜 아플까? 케톤식.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적기 쉽지 않은 시기를 보통 케톤식이라고 한다.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신체 내에서 영양물질 대사에 미치는 효과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런 시기는 케톤 생성을 증가시키는데 간이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 분자를 케톤이라고 한다. 또 이 케톤체가 증가하는 상태를 케토시스라고 부르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인간은 누구나 케톤을 가지고 있고 저인슐린 상태 혹은 제1형 당뇨에서처럼 인슐린이 전혀 없을 때라면 언제든지 케톤을 만들 수 있다. 인슐린 수치가 낮을 때의 신체는 에너지의 공급원을 바꾼다. 포도당 연소가 아닌 지방 연소 쪽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상당 기간의 단식, 예를 들어서 18일에서 24시간이나 탄수화물 제한 후에 나타난다. 지방 연소가 계속되면서 간은 지방의 일부를 케톤으로 바꾼다. 케톤은 몸의 여러 부분, 특히 뇌에서 꼭 필요한 예비 연료이다. 케톤은 한때 대사 쓰레기로 간주되었다. 과학자들이 케톤의 역할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케톤은 뇌와 근육을 비롯한 거의 모든 세포에 귀중한 연료원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이로운 효과를 내는 중요한 신호 분자임을 확인되었다.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지방이 분해되는 곳의 수를 늘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케톤의 혜택이다. 벌레나 쥐와 같은 일부 동물의 경우에 케톤은 그들의 수명까지 연장한다. 다만 인간에게서는 수명을 연장한다는 증거가 아직 없다. 우리 연구실의 연구를 통해서는 케톤이 건강한 베타세포와 근육세포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촉진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케톤은 신체 내의 에너지 대사에 흥미로운 옵션을 제공한다. 케토시스 상태는 신체로 하여금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이용하는 대신에 낭비하게 만든다. 케톤은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소변이나 호흡을 통해서 배출될 수도 있다. 이것은 케톤만 가진 특유의 능력인데 케톤이 작은 분자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잉여 칼로리를 배출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각 케톤 분자는 약 4칼로리에 해당한다. 인슐린은 케톤 생성의 강력한 억제제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케톤 생성이 중단되고 인슐린 수치가 낮으면 케톤 생성이 일어난다. 따라서 인슐린을 일관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모든 식이요법은 케톤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고지방식이와 케톤식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에서 고지방식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개입 없이 지방 함량을 높이는 시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모호한 식이를 하는 사람은 보통의 탄수화물 섭취량에 지방을 추가해 칼로리가 높아진 시기로 인슐린 급증 효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것은 분명 건강에 해롭다. 반대로 케톤식은 탄수화물을 식이지방으로 대체한다. 식이지방은 인슐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을 낮게 유지할 수 있고 따라서 케톤을 생성을 정상보다 높이는 시기가 된다. 케토시스 대 케톤 산증. 일반적인 시기는 전형적인 미국인들의 혈중 케톤 수치를 낮게 만들지만 저탄수화물 시기를 채택했을 때는 케톤 수치가 약 10배나 높아진다. 혈중 케톤은 1리터당 약 1에서 2몰 혈액 산성도에 대한 어떤 영향도 없이 케톤이 정상 이상으로 상승하는 이런 상태를 케토시스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케톤이 지나치게 높아서 케토시스 상태일 때보다 10배 높아지는 지점, 산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혈액이 산성이 되는 것이다. 일반식 케토시스 케톤 산증인데 식이 케톤. 이런 두 번째 10배의 변화는 케토시스와 케톤 산증 사이의 구분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케톤과 1형 당뇨병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케토시스와 케톤식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1형 당뇨병인 사람은 인슐린이 부족하게 투여될 경우 틀림없이 케톤 산증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극히 많은 케톤 때문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췌장이 제대로 기능하는 사람은 케톤 산적을 막을 만큼의 충분한 인슐린을 생성한다. 단식 중이라도 말이다. 케톤 보충제. 케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케톤 보충제가 탄생하게 됐다. 너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인슐린 조절에 대한 외인성 케톤 효과는 아직 초기 이해 단계에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증거는 긍정적이다. 과학자들은 한 집단의 건강한 남성과 여성을 실험 대상으로 케톤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 한 뒤에 바로 경구 당 부하 검사를 실시했다. 연구팀의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측정함으로써 케톤 음료를 마셨을 때 피험자들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보다 빨리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슐린의 추가적인 상승 없이 일어난 이런 현상은 케톤의 인슐린 민감성 강화 효과를 암시한다. 피험자의 수치는 전체 그룹이 모두 비슷했다. 인슐린이 이를 더 잘 해낸 것이다. 케톤 보충제에 관심이 있다면 케톤을 마시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결국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인슐린이다. 인슐린 저항성의 맥락에서 케톤이 유용한 것은 주로 케톤이 인슐린 수치에 반대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케톤은 우리가 인슐린 억제를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 말해줄 뿐이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그에 따르는 요리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면 낮은 인슐린 수치를 목표로 두어야 하고 높은 케톤 수치를 목표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음식을 먹을 때 인슐린 저항성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신에 사람들은 이것이 내 체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더 고민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얼마나 먹는지 어떤 종류를 먹는지가 모두 중요하다. 그래서 칼로리의 양만큼 중요한 것이 칼로리의 유형이다.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어떤 것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말하는 칼로리 유형이 몸이 호르몬을 통해서 그 칼로리로 무슨 일을 할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체중 조절. 인슐린 조절이 가져오는 대사적인 혜택 중에 한 가지는 대사 속도의 변화에 따른 결과다. 이것은 최근의 발견이 아니다. 지난 세기 위대한 과학자 2명이 인슐린이 대사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내분비대사와 신진대사 연구로 유명한 엘리어트 P. 조슬린과 프랜센스 베네딕트는 1912년 인슐린 결핍 1형 당뇨병 환자의 대사율이 비슷한 체중의 정상 인슐린 피험자에 비해서 약 15%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반대의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인슐린이 대사 속도를 저하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슐린이 대사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갈색 지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지난 장에서 우리는 갈색 지방이 어떻게 지방 연소에 도움을 주는지 이야기했다. 탄수화물 제한이 가져오는 대사적인 혜택은 인슐린 조절에 그치지 않는다. 인슐린이 갈색 지방을 억제하는 반면에 케톤은 갈색 지방을 활성화한다. 이런 조합 때문에 인슐린을 조절하는 탄수화물 제한 시기가 전형적인 시기에 비해서 칼로리 균형에 관한 대사적인 자유재량권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다. 칼로리 제한이 없는 저탄수화물 시기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칼로리 제한 저지방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보다
지방을 더 많이 없앨 수 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가장 좋은 예는 비만과 과체중 피험자들에게 지방과 탄수화물 비율은 다르되 칼로리는 동일한 4가지 식단을 교대로 실시한 연구다. 대사율, 에너지 소모를 시고했을 때 측정한 것은 지방이 가장 적은 시기를 할 때 가장 낮았다가 단계적으로 지방 함량을 올리고 탄수화물 함량을 줄이는 식단을 거치면서 서서히 올라간다. 결국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을 할 때 피험자들의 대사율은 동일한 피험자들이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이요법을 따를 때보다 하루 약 80칼로리가 높았다. 보다 최근에는 미국 국립보건원과 하버드 대학이 엄격한 통제 연구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케토시스 상태에서는 대사율이 하루에 약 100에서 300칼로리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고탄수화물, 탄수화물 60, 지방 20, 보통 탄수화물 40%, 지방 40%, 전탄수화물, 탄수화물 10%, 지방 60%의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했고 이 연구는 대사율을 측정하는 데 대단히 정교한 기법을 사용했다. 전형적으로 대사율을 측정할 때 우주인이 쓰는 헬멧과 같은 장치 밑에 피험자를 눕혀놓거나 폐소 공포증을 일으킬 것 같은 작은 방에서 피험자가 시간을 보낸다. 직접 열량 측정법이고 그런데 두 방법 모두가 문제가 있다. 실생활에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러드윅 박사가 주도한 이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이중 라벨링된 물이라는 비교적 새롭고 영리한 방법을 썼다. 이 방법에서 피험자가 특정한 라벨링이 된 물을 마시며 평소대로 생활하게 하면서 신체가 그 물을 사용한 정도를 측정했다. 결과 대사율은 탄수화물 소비량과 반비례했다.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먹은 집단의 대사율이 가장 낮고 탄수화물을 가장 적게 먹은 집단의 대사율이 가장 높았다. 시작 시점에 공복 인슐린 수치가 가장 높았던 집단은 저탄수화물 시기로 대사율의 가장 큰 변화를 경험했다. 그래서 또 이 집단은 혈중 중성지 수치가 가장 많이 떨어지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많이 올라갔다. 이 장에서는 음식이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 인슐린 저항성에 관한 시기는 그 어떤 요인보다 중요하다. 운동과 식습관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한다. 운동과 식습관 개선은 강력한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힘들고 의미 있는 변화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효과가 적지만 이것보다는 쉬운 옵션을 선택하곤 한다. 탄수화물 제한에 따른 혜택은 앞서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계된 질환을 알아봤다. 인슐린 저항성이 이런 것을 유발한다면 인슐린 통제하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전략일 거고 인슐린을 낮추는 탄수화물 제한 시기는 이런 인슐린 저항성 연관 질환을 극적으로 개선시키는 열쇠가 될 것이다. 혈중 콜레스테롤, LDL 패턴 B에서 문제가 적고 덜 병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나? 모순적이게도 많은 지방 섭취는 LDL 콜레스테롤을 정해서 패턴 A를 증가시킨다. 한 연구는 20명의 남성을 나누어서 육종 고탄수화물 시기 혹은 저탄수화물 시기를 하도록 했다. 탄수화물 제한 시기를 한 피험자들은 인슐린 수치가 크게 떨어졌고 평균적으로 LDL 크기의 증가를 경험했다. 중요한 것은 패턴 B가 많았던 피험자들조차 LDL 입자가 크기가 커짐으로써 패턴 A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점이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먼저 영과 동일하게 고탄수화물 시기 혹은 저탄수화물 시기를 하도록 했고 기간은 6개월, 대상자는 100명으로 늘렸다. 이 연구에서도 처음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발견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먹어도 LDL 밀도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그 외엔 다른 무엇이 밀도를 증가시킨다는 말일까?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런 연구들의 주제는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는 시기 혈중 지질 농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인슐린은
LDL 입자를 작고 조밀하게 변화시킨다.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들은 가전돌이 비슷한 체중의 인슐린에 민감한 사람들보다 작고 조밀한 LDL의 양이 평균 2배 많았다. 요약하면 고지방식이는 완벽한 역사를 보여준다. 지방을 많이 먹는 것이 혈중 지질 농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다. 혈압은 전통주의자들은 고지방식이가 고혈압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증거는 그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 한 연구에서 비험자들을 지방과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이 각각 다른 4가지 식이 그룹으로 관찰했는데 고지방식이 집단은 중성지방이 가장 많이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 외에도 네 집단 중에서 혈압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저지방식이 집단에 비해서 4배나 많이 떨어진 것이다. 그렇군요. 4배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 다이어트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역할을 조사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5 여성에게 24주간 저탄성을 시기시켰다. 중요한 것은 이 여성들이 유리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거의 25%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는 인슐린 수치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모든 여성이 정서적인 안정, 원치 않는 채모, 체중, 난임, 월경, 불경을 비롯한 모든 자가 보고 항목에서 확인한 개선을 보였다. 낮은 테스토스테론은 정상적인 생식 건강을 위해서라면 남성이 여성보다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아야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가 수십 년간 따라온 저칼로리 저지방 체중 감량 시기는 오히려 건강을 해쳐왔다. 저지방 시기를 한 남성들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눈에 띄게 하락한 것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른 해법은 간단하다. 지방을 더 많이 먹는 것이다. 알츠하이머병 사장에서 봤듯이 쥐를 이용해서 당분이 많은 시기가 뇌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노인 대상으로 연구해서 기억장애, 운동장애, 분리 등 가장 심각한 정도의 신경학적인 증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알츠하이머나 약한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시기를 하자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내가 지방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지방을 주된 다른 영양소로 섭취할 경우에 간은 필요보다도 많은 지방 대사를 하게 되며 여분의 지방은 케톤이 된다. 방금 언급했던 연구에서 케톤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람들은 개선 효과가 가장 컸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정도는 다르지만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 인지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10명의 비험자에게서 이같이 비슷한 효과를 발견했다. 그들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를 했고 매일 밤에 12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했으며 케톤 생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코코넛 오일을 먹었다. 모두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직장으로 돌아가거나 직장에서의 성과가 개선되었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은 거의 3년 뒤까지 계속되었다. 사실 케톤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뇌는 케톤을 에너지로 사용하려는 전환을 시작한다. 이것은 내가 연료로 포도당보다 케톤을 선호한다는 증거일 수 있다. 포도당과 달리 뇌에서는 케톤을 흡수할 때는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선호의 이유인 듯하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뇌 역시 높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포도당을 더 적게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파킨슨병. 저탄수화물 고지방 시기가 파킨슨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는 극히 소수다. 그런데 파킨슨이 있는 질을 이용한 연구에서 케톤이 산화스트레스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필수 뉴런을 강화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편두통은 케톤이 편두통 치료에 미친 영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이 실험 구상 이후에 과정에서 추가된 정도만
그렇습니다. 그래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편두통.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를 택한 자매가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편두통을 겪었는데 두 사람이 저탄 고지 식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편두통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식이를 중단하자 편두통이 되돌아왔다. 가슴 쓰림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를 택한 위식도 역류 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인 가슴 쓰림 즉각적인 완화이다. 연구 참가자들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를 할 때 가슴 쓰림의 빈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했다. 연구 결과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를 시작하고 하루 내에 가슴 쓰림 증상이 사라졌다는 문구가 너무 자주 등장하는 바람에 오히려 놀람이 반감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피부. 저탄고지가 피부 질환에 주는 혜택을 조사하려는 연구는 극히 적지만 몇몇 연구가 세포증, 여드름, 건성과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화. 2004년에 한 저명한 논문에 내분비 조작으로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따라서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는 식단은 노화의 견제에서 탐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도움이 된다. 그 말이죠.